다다의 북카페 ASMR. 네, 오늘도 다다의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커피는 라떼예요, 라떼. 맛있겠다. 또 기포 소리가 들리시죠? 네, 저번보다는 소리가 좀 안 들리긴 하는데, 요즘 진짜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 책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산문, 여행의 이유입니다. 아마 이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은 유명하시죠. 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저는 살인자의 기억법 맞나요? 그 제목의 영화를 먼저 접했었는데, 그 영화의 그 영화를 쓰신 원작 작가님이 이분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놀랐었던, 그리고 여러 예능에 나오셔서 그분이 뭐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이유라는 신간이 나왔다고 했을 때 바로 봤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의 이유라는 김영하 작가의 산문 책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수험생들 특집으로 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겨울 여행으로 수험생들도 여행 많이 떠나실 것 같고, 솔직히 제가 가고 싶거든요. 겨울 여행을. 그래서 뭐 여러 이유로 오늘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부분은요. 차례를 보시면 두 번째에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라는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넘겨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책 제목의 여행의 이유를 좀 근본적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책갈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걸 선물 받은 건데 가죽을 직접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얇은 가죽끈을 연결해서 예쁜 책갈피가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저희 분장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게 이 제목처럼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그런 상처를 흡수한 장소로부터 달아나기를 여행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자, 55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호텔이 좋다. 모든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맛보지 않았으면 안 되는 반복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거나 철저히 혼자가 된다거나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거나 진탕 술을 마셔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경험을 복용해야 그래야 다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다. 오래 내면화된 것들이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때로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이런저런 합리화를 해가며 결국은 그것을 하고야 만다. 내 경우는 이렇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나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의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방을 안내받아 깔끔하게 정리된 순백의 시트 위에 누워 안도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저도 여행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행의 그 중간 그 과정도 좋지만 그 처음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런 모든 과정들, 공항에서의 공기, 그런 환경, 그런 게 더 설레지 않나. 그리고 이 작가님은 도착해서 새로운 도시에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을 해서 호텔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방을 안내받아서 깔끔하게 정리된 순백의 시트 위에 누워서 안도하는 그런 경험을 매번 그리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그렇죠.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죠. 이것 또한 호텔에 그러니까 숙박 시설에 체크인을 하는 과정 그리고 딱 처음 문을 열어서 우와 하는 이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좀 넘겨서 다음 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네, 다시 60페이지부터 계속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히말라야의 8,000m급 고봉에 올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을 반복하듯이 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을 그리워하는데 그 경험은 호텔이라는 장소로 표상되어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노라니 프로그램의 근원도 이제는 알 것만 같다. 나의 유년은 잦은 이주로 점철되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여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원 경험들이 쌓여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내 안에 저장되었을 것이다. 어떤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과한 뒤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때 경험하는 안도감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인데 그 달콤함을 얻으려면 고통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안의 프로그램은 어서 이 편안한 집을 떠나 그 고생을 다시 겪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디로든 떠나게 되고 그 여정에서 내가 최초로 맛보게 되는 달콤한 순간은 바로 예약된 호텔의 문을 들어설 때이다. 벨맨이 가방을 받아주고 리셉션의 직원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안전하다. 평생토록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1. 낯선 곳에 도착한다. 두렵다. 2. 그런데 받아들여진다. 3. 다행이다. 크게 안도한다. 4. 그러나 곧 또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 나와 달리 아내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단 한 번의 전학도 없이 고향에서 마쳤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 아내는 잘 아는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아내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잘 알던 사람들과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그렇게 만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의 준비를 했다. 지금은 좋아. 하지만 곧 헤어지고 그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나는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는데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생 누구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나는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근데 저도 이 작가님의 이 글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학생 때, 10대 때 이사를 2번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했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7살 때 한 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날에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적응을 하느라. 왜냐면 그 나이 때는 친구가 학교가 전부였던 때인데 그때 이제 이사를 해버리니까 뭐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워낙 어리기도 해서 근데 그때는 2학기 때 이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미 1학기 때 친구들끼리 다 알고 지내고 친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9살 때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다들 되게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저를 쳐다봤던 눈빛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이게 이 작가님의 부인분처럼 초중 고등학교를 한 동네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가님 쪽에 더 가깝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한 것처럼 약간 저는 그 속에 어울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말도 좀 더 많이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웃기도 많이 웃어봤고 어린 나이에. 음. 근데 또 작가님처럼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내가 나중에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이렇게 또 헤어지겠지? 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공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이사라는 게 참 학생 때, 그쵸. 근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한 지역에서 오래 이렇게 안정적이게 사는 게 좋다.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처럼, 그리고 작가님처럼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걸 어떻게 보면 하는 거니까, 뭐 이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조금 외롭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은 이제 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좋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재화되어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에는 그런 걸 반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행인 거죠. 새로운 여행지로 가는 것. 그래서 받아들여지고 내가 인정받아지고 하지만 난 또 곧 떠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곳에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 음, 작가님은 이런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오늘 녹화 전에 PD님 두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PD님들은 여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한 분은 힐링이라고 하셨고 한 분은 한 분은 어, 돈 많은 백수가 되어보는 시간이지 않느냐. 그걸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누구나 돈 많은 백수를 원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누구나 꿈꾸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그걸 평생 할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여행 기간이잖아요. 와, 근데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천재인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저는 여행의 이유는 일상 탈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되게 두 가지 의미예요. 일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지금이 너무 힘들고 뭐 괴로워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반대로
일상에서 떨어져서 그 일상의 귀함을 알기 위해서, 일상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만백수 좋네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자, 63페이지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다. 호텔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집이 아니다. 어떻게 다른가? 집은 의무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즉각 처리 가능한 일도 있고 큰맘 먹고 언젠가 해치워야 할 해묵은 숙제들도 있다. 집은 일터이기도 하다. 나는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니,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만 봐도 그렇다. 책들은 내가 언젠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러나 늘 미루고 있는 바로 그 일, 글쓰기를 떠올리게 한다. 내가 소파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다른 작가들이 부지런히 멋진 책들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 어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라고 질책하는 것만 같다. 아, 이것도 너무 공감. 저도 집에 있으면 제가 원래 좀 깔끔 떠는 스타일이라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청소를 안 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전 부모님이랑 살 때는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혼자 사니까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진짜 집에 있으면 할 일들만 보여요. 쌓여있는 설거지들, 빨래 바구니에는 빨래가 가득하고 빨리 돌려야 할 것만 같고 머리카락들 막 떨어져 있고 그거 빨리 훔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쓰레기 분리수거도 빨리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죠.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다. 가족에게 받은 고통, 내가 그들에게 주었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뼈아픈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집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집은 안식의 공간이지만 상처의 쇼윈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다룬 소설들은 어김없이 그들이 오래 살아온 집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에서 데이비드 실즈는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저도 이 말 들은 적 있어요. 여행을 가는 게 그리고 내가 살던 집을 잠시 떠나는 게 그 집의 아픈 기억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집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나쁠 수만도 없어서 그 집안에는 진짜 나쁜 기억, 좋은 기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사를 꽤 많이 한 5번 했나? 그런 편이라 가족과 살 때 그때만 한 5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빈 집을 보면서 한번 이제 쭉 내가 여기 어떻게 살았었지라는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갔는데 그때마다 그런 추억들이 꼭 있더라고요, 집에.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를 또 말하자면 이거 말해도 되나?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굉장히 불같으세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기도 하셨고
저에게 사랑의 매를 많이 들기도 하셨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매 맞기 싫으니까 도망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잘못을 해놓고 아빠를 약을 올려놓고는 도망갔어요. 방 안으로 문을 잠갔죠. 문을 잠그고 아빠는 화가 이렇게 나 있고, 또 문을 잠그고 그 방 안에서도 계속 아빠 약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열이 이만큼 받으셔가지고 문을 그 손잡이를 이렇게 부셨던 그런 그래서 그래서 그 집에는 그 방 문만 바뀌어 있다는 손잡이가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스토리가 다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그 왜 여자애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 막 화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거 궁금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립스틱 같은 거 바르고 그거를 왜 그랬지? 그거를 이제 지울 때는 휴지로 닦으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고 그거를 거울 옆에 있는 벽지에 이렇게 묻혔어요. 왜 그랬지? 그래서 그 벽지에도 제 립스틱 그 엄마 걸 바르고 나서 지웠던 그 흔적이 제 손 지문과 함께 묻어 있었던 이사 갈 때 그래서 그 벽지를 보고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왜 그랬지? 반성도 했었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집안의 흔적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전 사진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안에 사진을 걸기 위해서 못을 박는다거나 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거나 이랬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다 떼고 이사 갈 때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말 집안에는 좋았던 슬펐던 불행했던 혹은 그런 모든 기억들이 다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잠깐 머무는 호텔에서 우리는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설령 어질러진다 해도 떠나면 그만이다. 호텔 청소의 기본 원칙은 이미 다녀간 투숙객의 흔적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들의 냄새까지 지워야 하니까 호텔에선 가정집보다 훨씬 독한 세제와 방향제를 쓴다. 호텔에 들어설 때마다 맡게 되는 그 냄새. 분명 처음에는 자연의 어떤 향을 흉내내겠지만 어느 순간 그 근원을 몰각한 듯한 몰라? 어느 순간 그 근원을 몰각한 듯한 아니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한 이제는 그저 세제와 방향제 냄새로만 지각되는 그 익숙한 향의 습격을 받는다. 나라마다 호텔 냄새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세제와 방향제 특유의 여타의 다른 잡냄새를 일거에 제압하는 독선적이고 인공적인 향이라는 점에는 같다. 그 덕분에 우리는 호텔의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마치 새 집에 들어선 것 같은 설렘을 느낀다.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몇 시간 전에 누군가 서둘러 체크아웃하고 나갔을 것을 짐작하면서도 눈으로는 활짝 젖힌 커튼 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코로는 세제와 방향제 냄새를 맡으며 그럼 찜찜함을 잊어버리고 만다. 호텔에선 언제나 삶이 리셋되는 기분이다. 처음 들어설 때도 그렇고 다음날 외출하고 돌아올 때도 그렇다. 호텔은 집요하게 기억을 지운다. 이전 투숙객의 기억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전날 남겼던 생활의 흔적도 지워지거나 살짝 달라져 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정확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 펼쳐진다.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잘 운영되는 호텔에서 느끼는 기분은 사랑의 블랙홀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 끝없이 반복되는 듯하다. 그래서 일상사가 번다하고 골치 아플수록
여행지의 호텔은 더 큰 만족을 준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만 같다. 삶이 부과하는 문제가 까다로울수록 나는 여행을 더 갈망했다. 그것은 리셋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20대, 30대에는 1년짜리 적금을 부어 여행을 다녔다. 때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항공권을 구입해서도 나갔다. 그 돈을 모아서 집부터 장만하라던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의 부모는 강남에만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선배는 결혼하면서 그중 하나를 증여받았다. 자기가 번 돈으로 청약 저축 한번 부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충고를 들었을 때도 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그쵸. 정말 이런 호텔을 가면 새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전날에 다른 투숙객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되게 내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정돈되어 있고 내가 최초인 것 같은 뿌듯함. 그쵸.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항상 정말 리셋되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상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이렇게 딱 떼어서 나 혼자 시간이 멈춰 있는 다른 미지의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남들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 혼자 약간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시간을 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심리적 그냥 혼자 그냥 위안을 삼는 거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행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도 많이 가지만 좀 우울하거나 좀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거나 좀 쉬어가고 싶거나 할 때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이유도 정말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좀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고민과 상황들을 좀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잊기 위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리셋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고대 병법서 36개의 마지막 부분은 패전계로 적의 힘이 강하고 나의 힘은 약할 때의 방책이 담겨 있다. 36개 계책 중에 36번째, 즉 마지막 계책은 주의상으로 불리할 때는 달아나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흔히 36개 줄행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36개 줄행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래요. 중국의 고대 병법서에서.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연과 세계를 개조하고 통제하며 발전해 왔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자기 개발서들은 우리에게 주변의 문제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고대의 지혜에 이끌린다. 인생의 난제들이 포위하고 위협할 때면 언제나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칼과 창을 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적, 나의 의지와 기력을 소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대결한다. 때로는 내가 강하고 때로는 적이 강하다. 적의 세력이 나를 압도할 때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36개의 마지막 계책을 써야 한다. 기억이 소거된 작은 호텔방의 순백색 시트 위에 누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설 에너지가 조금씩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 들 때, 그게 단지 기분만은 아니란 것을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고대 병법서에서
영화에서 마지막 방법이 바로 도망가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작가님도 여행이 어떻게 보면 도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도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지 않을까. 음, 저는 굳이 어, 필요 없는 고통은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법, 도망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끊는 법. 음, 그런 것도 이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끝까지 그 고통을 쥐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포기할 땐 포기하고 깨끗하게, 물러설 땐 딱 물러서고, 인정할 때 인정하고,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여행에도 연결이 되어서, 아,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놓아도 돼요. 그거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해서 그걸 끝까지 내가 해결해야 하고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포기하면 어때요? 내 건강이 우선이지. 내 정신 건강과 내 마음의 평안이 우선이니까 놓고 포기하고 도망가세요. 도망가야죠. 이런 말 있잖아요. 칼을 쥐고 있는 강도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그 칼에 난도질 당할 게 뻔한데 그거를 맞서 싸우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분이 계시다면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혼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뭐 자살 사건도 많고 좀 뒤숭숭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혼자서만 이렇게 애써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뭐, 그냥 한 발짝 물러나고, 지기도 하고, 남들에게 도움도 청해보고, 이렇게 여행으로 도망도 가고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이렇게 잠깐 쉼표를 가지는 여행을 하셔서 올해 마무리도 잘 하고 내년 신년 맞이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의 이유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좋네요. 여행을 가야겠어요. 이제 12월이니까 겨울바다를 보러 가던가 아니면 근데 저는 여행이 뭐 몇 박 며칠로 꼭 숙소를 잡고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뭐 반차를 내서라도 가까운 동네를 한 바퀴 돈다거나 뭐 평소에는 차를 타고 갔던 거리를 직접 걸어 본다거나 이것만 해도 새로운 게 많이 보이고 일상과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새로운 곳에 눈을 돌려서 환기를 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좀 네, 힘들 수도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추천해드리는 방법. 여행을 갑시다, 여러분.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돈 많은 백수 경험을 하기 위하여, 네, 쉼표를 찍기 위해서 여행을 가봅시다. 오늘도 일상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다다이 북카페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